네가 내 은행 이미지를 망쳤어. 지점장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창구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제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아이가 천천히 무릎을 굽히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잠깐.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놀란 얼굴, 지점장의 당황한 표정.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준비해온 모든 것을 꺼낼 때가 왔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가득한 일들이 일어나실 겁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70하고도 둘을 더 먹었으니 살 만큼 살았다고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시장통 짠순이 할멈이라고 수군거렸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는 1년 365일 마르지 않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그 봉지 안에는 시장에서 덤으로 얻은 팥뿌리 2개 혹은 떠리로 산 무청 시래기 같은 것들이 담기곤 했습니다. 오늘도 제 손에는 어김없이 그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또 오셨네. 오늘은 뭐 필요하셔? 단골 콩나물 가게 젊은 사장이 저를 보고 너털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못 들은 척 콩나물 더미를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자고로 물건이란 주인의 눈을 피해서 골라야 실한 놈을 고를 수 있는 법이었죠. 가장 아랫단에 숨겨진 통통하고 싱싱한 놈으로 한 움큼을 골라냈습니다. 이만큼에서 1,000원어치만 줘요. 에이 할머니, 1,000원어치는 너무 적은데 2,000원어치는 하셔야지. 됐어. 우리 식구 입 짧아서 다 못 먹어.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젊은 사장은 못 이기는 척 콩나물을 비닐에 담아주며 한 움큼을 더 얹어 주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집만 고집하는 이유였습니다. 덤으로 받은 콩나물을 검은 비닐봉지에 따로 챙겨 넣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렇게 아낀 돈이 모이고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 시장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장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늘 분주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걸리기 전에 집에 들어가 밥을 안 쳐야 했거든요. 저희 집은 3층짜리 작은 상가주택이었습니다. 1층은 세를 줬고 2층에는 저와 제 영감이, 3층에는 아들 내외가 살았습니다. 남들은 며느리와 한 지붕 아래 사는 게 피곤하지 않냐고들 물었지만 저에게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제 며느리 수진이는 남들이 베개 하나 얻을까 말까 한 보물 같은 아이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3층에서 내려오는 수진이와 마주쳤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마친 모양이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정장 차림이 꼭 아나운서 같다고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시장 다녀오세요? 무거우실 텐데. 수진이는 제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봉지를 부엌으로 가져갔어요. 별거 없어. 너 좋아하는 콩나물이랑 두부 좀 사왔다. 아침은 먹었고? 네, 어머님. 간단하게 빵 먹었어요. 늦어서 먼저 나가볼게요. 그래, 어서 가봐. 차 조심하고. 총총걸음으로 현관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들은 결혼하고도 몇 년째 공부를 하겠다며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명색이 가장인데 집안의 모든 경제적 책임은 오롯이 수진이의 어깨에 달려 있었죠. 은행원으로 일하며 매일 아침 별을 보고 출근의 달을 보고 퇴근하는 며느리가
저는 눈에 밟히도록 안쓰러웠습니다. 아침상을 차려 2층 영감과 아들을 불러 밥을 먹였습니다. 밥상에 앉아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들을 보자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야, 이놈아. 밥 먹을 땐 밥만 먹어. 내 마누라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앉아 공부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제 타박에 아들이 멋쩍은 얼굴로 책을 덮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올해는 꼭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그놈의 좋은 소식, 내가 죽기 전에는 들을 수 있는 게냐? 모진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닥달해봐야 달라질 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제 아들을 믿고 뒷바라지해주는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사온 콩나물을 다듬어 시원하게 국을 끓이고 갓 지은 밥을 보온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장조림과 멸치볶음도 작은 통에 나눠 담았어요. 어디 가게? 또 수진이 갖다 주려고? 영감이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애가 밥심으로 일하는 앤데 아침도 부실하게 먹고 간 게 마음에 걸려서 당신 점심은 차려놨으니 알아서 챙겨 드시오. 저는 익숙하게 도시락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가 일하는 은행은 버스를 타고 대여섯 정거장을 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는 수진이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공부만 아는 제 아들 옆에서 수줍게 웃던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결혼하면 고생길이 훤할 걸 알면서도 제 아들이 좋다는 그 마음 하나 믿고 시집온 착한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수진이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아가, 이 집안 살림은 내가 맡을 것 없다. 너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다른 건 이 늙은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이후로 저는 수진이에게 단 한 번도 부엌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고생시키는 시어머니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뒷바라지 하랴, 직장 생활하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아이였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따뜻한 밥 한 끼 챙겨 먹이는 것뿐이었죠. 은행 앞에 도착하자 삐걱거리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젊었을 때 밤낮 없이 재봉틀을 돌린 탓에 성한 곳이 없는 몸뚱이였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제 도시락을 받고 기뻐할 생각을 하니 아픈 것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훅 끼쳐왔지만 어쩐지 은행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저는 수진이가 일하는 창구를 찾기 위해 안으로 몇 걸음 더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창구 앞쪽에 제 며느리 수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딱 봐도 직급이 높아 보이는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수진이를 향해 고함을 치고 있었어요. 박 대리, 지금 이게 무슨 경우야?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불만이 터져나와? 남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은행 로비를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고 몇몇 고객들은 불쾌하다는 듯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저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내 마음에 걸렸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우리 착한 며느리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도시락 가방의 손잡이가 땀으로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저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집에서 환하게 웃던 아이, 제 앞에서는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한 적 없던 아이였습니다. 저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집에 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를 보고 웃어 보였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의 고함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잊은 채였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평생을 짠순이로 시장통 할멈으로 살아온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였어요. 내 가족, 특히 제 목숨보다 소중한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수십 년 묵은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며느리를 눈물 흘리게 만든 자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본 그 광경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던 내 며느리의 어깨, 그리고 그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남자의 얼굴. 저는 그 남자가 수진이가 다니는 은행에 새로 부임했다는 지점장 최도연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다행히 다른 직원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는 바람에 더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런 인간 밑에서 내 며느리가 무사히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수진이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푸석했고 두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온 사람에게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2번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살아온 세월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가, 고생 많았다. 어서 와서 밥 먹어.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저녁상에는 수진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과 계란찜을 올려두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밥알만 새고 있었습니다. 왜 밥이 입에 안 맞아?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제 물음에 수진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아이는 제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영감 몰래 3층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문틈으로 작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야?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제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새로 오신 지점장님이 좀 깐깐하셔서 그래.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 철이 없었어요. 아내의 피곤한 기색을 걱정할 줄은 알았지만 그 피곤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짐작조차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든 짐을 수진이가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서류 뭉치를 한 아름안고 들어왔고 또 다른 날은 발이 퉁퉁 부어 절뚝거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수진이는 저를 보고 괜찮다며 웃었지만 그 아이의 눈은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시장 가는 길에 일부러 은행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그 지점장이 또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을까 염탐이라도 해볼 심산이었죠. 은행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진이는 쉴 새 없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미소가 가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잠깐 틈이 나자 수진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담긴 고단함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수진이의 옆자리 동료와 나누는 대화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박 대리, 괜찮아? 지점장님이 또 실적 가지고 뭐라고 하셨다며? 응. 이번 달 목표치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면서 압박하는데 정말 숨이 막힌다. 저는 검은 비닐봉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역시나 그 최도연이라는 자가 문제였습니다. 멀쩡히 일 잘하는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게 분명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은행으로 쳐들어가 그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며느리의 입장이 더 난처해질까봐 꾹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요. 며칠 뒤 아들 녀석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적금 드실 거 있으면 수진이한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새로운 지점장 때문에 실적 압박이 심한가 봐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수진이가 겪는 고통의 본질은 보지 못한 채 그저 실적을 채워주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돈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대문 지하상가 한 구석에서 재봉틀 한 대로 시작해 밤낮 없이 원단을 만졌습니다. 남편이 일감을 물어오면 밤을 새워 옷을 만들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사람을 쓰고 기계를 늘려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쉴 틈 없이 일했어요. 자식들 배 굶기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번듯하게 가르치고 싶어서요.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상가 건물을 하나씩 사들였고 이제는 세 채의 건물에서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현금도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 부럽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제 피와 땀 그리고 청춘을 바쳐 얻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가 겪는 문제는 돈 몇 푼으로 실적을 채워준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부당한 폭력이었어요. 그 주 주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따라 유난히 말이 없었어요. 제가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반찬을 챙겨주었지만 아이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아내오자 수진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지점장님이라는 세 글자를 제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황급히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닫힌 유리문 너머로 수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지점장님. 주말에 무슨 일이십니까? 네. 그게 왜 제 잘못입니까? 저는 분명히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점점 격앙되던 수진이의 목소리는 이내 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은 그런 뜻이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수진이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아이는 한참 동안 베란다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었어요. 내 귀한 며느리가 주말 저녁에 가족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적 압박, 부당한 질책, 그리고 인격 모독. 그 모든 것이 제 며느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나무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 몇 개와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들이 들어 있었죠. 저는 그중 가장 오래된 통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통장이었어요. 그 통장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수진이가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제 솜씨를 숨기고 살지 않겠다고.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온 진짜 이유를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제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친 탓인지 새벽녘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른빛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든 영감과 아들 내외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마저 죽여야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오늘은 우리 수진이 길을 좀 살려줘야겠다고 밤새 뒤척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꼼꼼하게 골라온 애호박과 두부, 그리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조기 몇 마리. 저는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조기는 기름에 노릇하게 구워냈습니다. 애호박은 곱게 채 썰어 들기름에 달달 볶고 두부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보온 도시락통을 뜨거운 물로 데워 소독하고 갓 지은 밥을 제일 아래 칸에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그 위로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끼고 아껴두었던 명란젓을 꺼내 참기름과 깨소금을 뿌려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며느리가 점심 한 끼 든든하게 먹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도시락 가방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들고 다니던 검은 비닐봉지를 오늘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깨끗한 시장 가방에 도시락을 소중히 넣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없던 힘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우리 수진이가 제가 싼 도시락을 먹고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시간은 점심시간이 되기 조금 전이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은행 안은 제법 한산했어요. 저는 수진이의 창구를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굳은 듯 서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 지점장실 문 앞에 제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지난번 그 남자 최도연 지점장이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서서 수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 또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꾸짖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죄를 짓고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 같아 보여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차마 더 다가가지 못하고 로비 한쪽에 있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 가방이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이 따뜻한 밥 한 끼인데 제 며느리는 지금 차가운 시선 속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최도연 지점장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수진이를 삿대질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리, 내가 시킨 일이 그렇게 어려워? 아니면 내 말이 말 같지 않게 들리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던 은행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몇 안 되는 고객들의 시선마저 그쪽으로 쏠렸어요. 수진이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지점장님. 그런 게 아니라. 수진이가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최도연은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뭐가 아니야. 변명하지 마.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어디서 토를 달아? 여기가 당신 집 안방인 줄 알아? 막말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명백한 막말이었고 부당한 질책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최도연이라는 권력 아래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잇몸에서 비릿한 피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하고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저였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0원을 깎을 때도 얼굴을 붉히던 저였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은 제가 평생 지켜온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최도연의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흩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와르르 소리를 내며 하얀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수진이는 당황한 얼굴로 허리를 숙여 종이를 주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도연이 그보다 더 끔찍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어서지 못해.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당장 이 자리에서 고객님들께 사과드려. 우리 은행 직원이 이 모양이라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란 말이야. 무릎을 꿇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지금 헛것을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은 턱짓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수진이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아가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과 눈물로 젖어드는 눈시울. 아이는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의 서슬퍼런 눈빛과 주변의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수진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제 며느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 아이의 무릎이 차갑고 더러운 은행 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세상이 암흑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 가방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지만 저는 그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며느리의 무시당하는 모습과 그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최도연의 모습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오며 지켜온 내 가족,
내 새끼를 저렇게 짓밟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어진 도시락 가방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그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젊은 시절 재봉틀을 돌리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려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옷을 만들었던 그 밤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내 자식들이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제 며느리가 제 딸이나 마찬가지인 아이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오만방자한 놈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고. 제가 평생을 숨겨온 진짜 힘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안 돼. 그 말 한마디가 제 목구멍에 걸려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 며느리 수진이가 제 눈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것 같았어요. 은행 안의 탁한 공기, 사람들의 수군거림, 최도연이라는 자의 비웃음 섞인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제 눈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의 단정한 정장 치마가 더러운 대리석 바닥에 구겨지며 닿는 그 찰나의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을 커다란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 아이가 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가. 공부만 하는 남편을 대신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진 죄인가요? 매일 아침 웃는 얼굴로 시부모를 챙기고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번 하지 않은 것이 죄란 말입니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제 속에서부터 들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분노였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들을 한순간에 짓밟은 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어요. 어머님?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온 수진이의 동료 직원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 바닥에 떨어뜨린 도시락 가방을 보고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직원에게 눈길 한 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오직 한 곳, 제 며느리와 그 앞에 선 악마 같은 사내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도연은 무릎 꿇은 수진이를 만족스러운 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까지 걸려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에 취해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앞으로는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승리자의 개성가처럼 은행 로비를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아이의 가느다란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그 모습이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저놈에게 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은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바닥에서 주워든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따뜻해야 할 도시락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을 겁니다. 제 마음처럼 말입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최도연 그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가장 먼저 저를 알아본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던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눈에는 당혹감과 미안함, 그리고 제발 나서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수진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서 있는 최도연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최도연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유한 시장 할머니의 행색, 손에 들린 촌스러운 도시락 가방.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귀찮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웬 어르신께서 여기까지. 용무가 있으시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지금 저희 바쁩니다. 그는 마치 벌레를 쫓듯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그 오만불손한 태도에 제 이성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도시락 가방을 옆에 있던 의자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말 내내 제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바로 수십 년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제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최도연의 눈앞에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가까운 창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은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여직원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제 평생에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통장 해지하고 싶소. 제 말에 여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뒤에서 저를 지켜보던 최도연의 얼굴에도 의아한 빛이 스쳤습니다. 네, 고객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해지부터 해줘요. 여기 있는 돈 전부 1원 한 장 남기지 말고 다 빼서 다른 은행으로 옮길 참이니까. 저는 통장을 창구 안으로 휙 밀어 넣었습니다. 여직원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통장을 받아들고 전산조회를 시작했어요. 그 짧은 순간 은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창구 안의 모니터와 그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여직원의 얼굴에 쏠려 있었어요. 잠시 후 여직원의 표정이 기이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 다음에는 놀라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악으로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화면의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직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최도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주임, 뭐 하는 거야? 빨리 처리 안 해? 하지만 여직원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점장님, 이쪽으로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요. 그제야 사태의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최도연이 마지못해 창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귀찮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셔나가고 새하얗게 질려버리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던 짠순이 할머니의 통장에 찍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의 숫자였습니다. 그것은 한평생을 바쳐 제가 쌓아 올린 피와 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제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줄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을 다잡으며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최도연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 속을 들끓게 하던 뜨거운 분노는 어느새 차갑게 식어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저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하찮은 권력에 취해 한 인간을 짓밟던 자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바로 저 표정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최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그리고는 창구 안의 여직원을 거칠게 밀치고 직접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전산 오류일 것이라고 초라한 행색의 저 늙은이가 저런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필자적으로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까만 화면 위에서 하얗게 빛나는 그 숫자들은 제가 수십 년간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이자 이제 저자를 심판할 칼날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돼. 최도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먹은 종이처럼 힘없이 갈라져 나왔어요. 아까 제 며느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행 로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귀찮은 노인네 취급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제 며느리 수진이도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넋을 잃고 저와 창구 안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어머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는 혼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수진이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가. 이제부터는 이 늙은 어미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창구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던 최도연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어르신이라고 부르지도 고객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죠. 저는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은 아직 멀었소? 내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 말에 최도연이 정신을 차린 듯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고객, 아니 사모님, 무슨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 저와 말씀을. 그는 황급히 창구 밖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제지했어요. 오해는 무슨 오해? 나는 당신들과 더 이상 할 얘기 없소. 내 돈 당장 내놓으시오. 다른 은행에서는 나 같은 고객을 아주 반갑게 맞아줄 테니. 내 돈이라는 말에 제가 힘을 주어 말하자 최도연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퍼렇게 질려버렸습니다. 은행 지점장인 그가 이 돈이 빠져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리가 없었으니까요. 수십억의 VIP 예금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간다면 그의 실적은 물론이고 지점의 존폐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숨줄이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통장 하나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사모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제발. 최도연은 제 앞에 서서 허리를 굽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제 며느리에게 했던 그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목을 조르는 현실 앞에서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는 한 마리 패배한 개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뭐하고 있어? 저 사람 말은 들을 것 없고 어서 내 돈이나 빼줘요. 수표로 딱 맞춰서. 제 말에 여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최도현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점장의 말도 제 말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은행 안쪽에서 육중한 체구의 중년 남자가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은행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진짜 은행장인 듯 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아니, 사모님, 이게 대체 무슨 소란입니까?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은행장은 제 앞에 도착하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은행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 은행과 처음 거래를 트던 20년 전, 이제 갓 대리로 입사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제 명의로 된 작은 봉제 공장의 회장이었으니까요. 오랜만이구먼, 김 행장. 그동안 많이 컸네. 제 말에 은행장은 허리를 든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네, 사모님.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왕림하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버선발로 달려나갔을 텐데요. 그의 과장된 아첨을 들으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번 사람입니다. 이런 가식적인 말에 넘어갈 만큼 어수룩하지 않았어요. 저는 은행장을 무시하고 다시 최도연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은행장의 등장에 이제는 아예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은행에 내 피 같은 돈을 맡긴 지가 30년이 다 되어가오.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신들 일 처리에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었지. 그런데 오늘 나는 내 인생 최악의 서비스를 경험했소.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은행 로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은행은 직원을 교육시킨다는 명목하에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무릎 꿇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곳이었어? 내가 이런 곳에 내 돈을 맡겨도 되는 건지 아주 깊은 회의감이 드는군.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은행장과 최도연의 심장에 박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은행장은 사색이 되어 고개만 조아릴 뿐이었고 최도연은 이제 아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단순히 돈 많은 노인네라고만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평생을 사람과 부대끼며 옷감을 만지고 시장 바닥을 구르며 산 사람입니다. 사람 보는 눈, 상황을 읽는 눈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저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하는 그저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 며느리 수진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제가 다가가는 것도 모른 채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그 작고 여린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 동안 아이는 속으로 몇 번이나 비명을 질렀을까요? 저는 수진이 앞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제 손길에 놀란 듯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가, 일어나. 더러운 바닥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 제 목소리에 애써 울음을 참던 수진이는 결국 와락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아이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것인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은 저기 저 뻔뻔한 낯짝으로 서 있는 저놈들이고 이런 상황이 되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못난 시어미인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아이의 귓가에 속삭여 주었어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끼던 수진이는 조금씩 진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부축해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아이는 아직도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휘청거렸지만 저는 단단히 그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서 있는 세 남자, 식은땀을 흘리는 은행장과 넋기 나간 최도연, 그리고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 내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침을 가할 시간이었습니다. 판은 완전히 뒤집혔고 칼자루는 이제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가장 먼저 은행장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김 행장, 내가 오늘 이 일을 그냥 넘어갈 것 같소?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저희의 불찰입니다. 부디 한 번만 선처를. 선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귀한 며느리가, 내 딸 같은 아이가 당신네 은행 한복판에서 저런 수모를 당했는데, 내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는데 선처를 바란단 말이오? 당신이라면 당신 딸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선처라는 말이 쉽게 나오겠소? 제 섯을 펄은 일갈에 은행장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시선을 돌려 이제는 거의 실신 직전인 최도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지점의 책임자라는 최도연 지점장이요? 최도연은 제 부름에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바로. 고개 들어.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대답해. 저는 명령했습니다. 최도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지만 감히 저와 눈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당신, 내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고는 있소? 당신이 오늘 한 짓은 단순히 직원을 질책한 것이 아니야. 당신은 한 사람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살해했소. 당신은 은행원으로서의 자격도,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저는 제 며느리가 바닥에 떨어뜨렸던 서류 뭉치를 발로 가리켰습니다. 저 서류들 당장 당신 손으로 한 장 한 장 다 주어. 그리고 내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시오. 당신이 아까 내 며느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말이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당장. 제 단호한 명령에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도연은 차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했던 짓을 이제 자신이 그대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못하겠소? 그럼 좋아. 김 행장, 지금 당장 이 사람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시오.
그리고 나는 이 통장 그대로 해지하고 나가겠소. 이 일이 신문이며 방송이며 어떻게 나갈지는 나도 장담 못하겠군.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제 말에 은행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옆에 서 있던 최도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최 지점장, 뭐 하는 거야? 어서 사모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제 상황은 끝났습니다. 최도연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어요.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겪었던 그 굴욕과 절망을 이제 그 자신이 고스란히 돌려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품에 안겨 떨고 있는 며느리의 눈을 가려주며 그 비참한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행장, 내가 오늘 이 일을 그냥 넘어갈 것 같소?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은행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 순간 시끄럽던 은행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어요.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들릴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앞에 서서 땀을 비오듯 흘리던 은행장은 제 섯을 퍼런 눈빛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는 듯 했지만 동시에 지금의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나 볼 법한 초라한 행색의 늙은이가 이 은행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VIP 고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 행장, 내 말이 안 들리는 게요? 내가 오늘 이 꼴을 보고도 당신네 은행과 거래를 계속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은행장이 거의 울상이 되어 제게 매달렸습니다. 사모님, 아닙니다. 천부당만 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는 제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또 굽혔습니다. 아까 최도연이라는 자가 제 며느리에게 보였던 그 오만방자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가벼운 것인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번지르르한 칙이나 목에 힘을 준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쌓아 올린 신뢰와 세월의 무게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저는 그런 은행장을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책임을 져? 당신이 어떻게 책임을 질 생각이요? 내 며느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돈으로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거요? 아니면 저기 저같자는 지점장 목이라도 잘라서 내 앞에 바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요? 제 말에 은행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져버린 신뢰였습니다. 저는 제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는 수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부축하여 옆에 있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혔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괜찮다는 의미로 눈을 한번 깜빡여주고는 다시 제 앞에 남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평생을 내 손으로 돈을 번 사람이요. 동대문 지하상가 먼지 자욱한 그곳에서 재봉틀 하나로 시작했지. 밤낮으로 남의 옷을 만들고 실밥을 뜯어가며 내 새끼들을 키웠소.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지금의 내가 가진 전부요. 제 이야기가 시작되자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주목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나는 내 돈이 귀한 만큼 남의 돈도 귀한 줄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당신네 은행을 믿고
30년 가까이 거래를 해왔던 거요. 내 젊음과 땀이 담긴 이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최도연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예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구먼. 이 은행은 고객의 돈을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고객의 가족을 짓밟는 곳이었어. 직원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무릎까지 꿇리는 이런 야만적인 곳에 내 피 같은 돈을 단 1원이라도 맡겨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소. 제 말이 끝나자 은행 안 여기저기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 지점장 쓰레기네. 저 할머니 보통 분이 아니신가 봐. 그러게 완전 사이다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은행장은 이제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다가오며 애원했어요. 사모님,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일은 전적으로 저 지점장 녀석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저 녀석을 즉시 해임하고 사모님과 며느님께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해임? 사죄? 그런 건 당신들 내부 사정이고 나는 관심 없소.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요. 저는 손가락으로 최도연을 가리켰습니다. 저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며느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것, 그리고 내 며느리의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비는 것, 그것뿐이요. 제 요구에 은행 로비는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도연에게로 쏠렸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선했습니다. 은행장이 최도연의 등을 떠밀며 속삭였습니다. 최 지점장, 뭘 꾸물거리는 거야? 어서 사모님 말씀대로 해. 자네 때문에 우리 은행 다 망하게 생겼어. 은행장의 재촉에도 최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버티시겠다?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하지. 김행장. 이 사람 해고하고 말고는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는 지금 당장 내 돈부터 찾겠소. 그리고 나는 이 은행에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내가 아는 모든 언론사와 방송사에 제보할 참이요. VIP 고객의 며느리를 무릎 꿇린 은행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면 아주 볼만하겠군. 당신네 은행 주가가 어떻게 될지 나는 정말 궁금해지는군 그래. 그것은 결정타였습니다. 언론사 제보라는 말에 은행장의 얼굴은 그야말로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최도연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경비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못들 해. 저자를 끌어내서라도 무릎 꿇려. 당장. 은행장의 불호령에 건장한 체격의 경비원 2명이 최도연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최도연은 마지막 발악처럼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힘에 부쳐 질질 끌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끌려와 내팽개쳐지듯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의 무릎은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겪었던 그 굴욕적인 순간이 이제는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서글픈 감정이 차올랐어요. 힘없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결국 더 큰 힘으로 억누르는 방법밖에 없는 이 세상이 저는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제 분노가 풀릴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무릎 꿇은 최도연을 지나쳐 다시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저를 응대했던 여직원에게 제 낡은 통장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볼일 마저 봅시다. 아까 하던 대로 이 통장 해지해 주시오. 1원 한 장 남기지 말고 전부 수표로. 제 말에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최도연의 사과를 받고 이쯤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물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며느리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저는 반드시 치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진짜 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제 볼일 마저 봅시다. 아까 하던 대로 이 통장 해지해 주시오. 1원 한 장 남기지 말고 전부 수표로. 제 마지막 말이 폭탄처럼 은행 로비 한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무릎 꿇은 최도연을 보고 이쯤에서 상황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한번 경악의 빛이 서렸어요. 은행장은 거의 혼절할 듯한 표정으로 제게 달려와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 녀석이 저렇게 무릎까지 꿇고 사죄하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노여움을 푸시고. 저는 제 팔을 잡으려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제 평생 남의 몸에 함부로 손 떼는 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하물며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 단호한 행동에 은행장은 흠칫 놀라며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 행장,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구먼.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젓갓 사과 하나 받자고 이 소란을 피운 것 같소? 나는 지금 당신네 은행의 수준을 본 것이오. 직원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곳에서 고객이라고 온전히 대접할 리가 없지. 나는 오늘 이 은행과의 30년 인연을 정리하러 온 것이오. 그러니 군말 말고 내 돈이나 내놓으시오. 제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한번 신뢰가 깨진 곳에 제 피와 땀이 담긴 돈을 단 하루도 더 맡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저 같은 VIP 고객 한 명이 빠져나가는 것은 단순히 예금액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은행의 신용도와 직결되는 문제였고 다른 VIP 고객들의 이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태였죠. 은행장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저희 은행이 수십 년간 사모님을 어떻게 모셨습니까? 부디 예정을 생각하셔서라도. 은행장은 이제 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웃음 쳤어요. 방금 전까지 내 며느리를 벌레 보듯 하던 당신네 직원 앞에서 정을 논하는 것이요? 가식적인 소리 집어치우시오. 당신들이 나를 깍듯하게 모셨던 것은 내가 김영숙이어서가 아니라 내 통장에 찍힌 숫자 때문이었지. 내가 그걸 모를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 일침에 은행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넋이 나간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최도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그의 앞에 다가가 섰습니다.
고개 들어.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도연은 움찔했지만 고개를 들지는 못했어요. 내가 고개 들라고 했다. 다시 한번 내뱉은 제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최도연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비참했어요. 그는 감히 저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제 발끝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까 내 며느리에게 뭐라 그랬지?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도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주걱거렸어요. 그래. 그럼 사과해야지. 그런데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거요? 당신이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기 있는 내 며느리 박수진 대리요. 저는 손가락으로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진이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는 제 말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지금부터 당신은 저기 내 며느리 앞에 가서 다시 무릎을 꿇을 것이요. 그리고 당신이 오늘 저지른 모든 만행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진심을 담아 사죄해야 할 것이야. 내 며느리가 당신의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당신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알겠소? 그것은 명령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최도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수많은 고객과 동료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부하 직원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것. 그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 뒤에는 저를 막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은행장이 서 있었고 제 옆에는 당장이라도 제 돈을 전부 빼갈 준비가 된 창구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한치의 자비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결국 최도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수진이가 앉아있는 의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수진이의 발치에 다다르자 다시 한번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행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박박 대리 내가 다 잘못했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부디 용서해주게.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수진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까의 그 거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한없이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이었어요.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아까의 서러움과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런 인간은 한 번 꺾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은행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 행장, 나는 저런 자가 내 며느리와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소. 오늘부로 저 사람을 이 지점에서 당장 내보내시오. 내 눈에 다시는 띄지 않는 곳으로 보내란 말이오. 그것이 당신네 은행과 내가 거래를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할 마지막 조건이요. 마지막 조건이라는 말에 은행장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제가 이 은행과의 거래를 완전히 끊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 했어요. 네, 사모님,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말고요. 제가 당장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 지점장을 본사,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가장 외진 곳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다시는 사모님과 며느님의 눈에 띄는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은행장은 확답을 얻어내기 위해 거의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저는 그의 대답에 만족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창구로 다가가 아까 제가 내밀었던 낡은 통장을 다시 제 손에 쥐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소. 하지만 내 돈은 아직 당신네 은행에 그대로 있소. 앞으로 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돈이 계속 이곳에 머무를지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짐을 쌀지 결정될 것이야. 명심하시오. 저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수진이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은행장과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안녕히 가십시오, 사모님.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바깥의 환한 햇살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저 하늘처럼 조금은 개운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서 수진이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 아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가장 힘든 싸움은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안과 밖의 세상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에서는 한바탕 폭풍이 몰아쳤지만 밖의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기만 했어요. 따스한 햇살이 제 뺨을 간지렸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제 옆에서 수진이는 여전히 제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는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 다 끝났다. 이제 다 괜찮아. 제 말에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저는 그 아이의 눈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단단한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며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그저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제 며느리가, 제 딸이 저런 수모를 당하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 못난 시어미가 무슨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부둥켜 안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제품에 안겨 있는 이 아이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보는 척하며 며느리의 부은 눈을 훔쳐보았고 수진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든 것인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지친 얼굴을 보니 다시 한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저렇게 괴로워하며 보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 영감과 아들이 현관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도 은행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다 들었어.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아들을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금 내가 할 일은 사과가 아니야. 내 아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오늘 하루 힘들었을 아내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이지. 어서 데리고 올라가 쉬게 해줘. 제 말에 아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이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 아들도 철이 들고 진정한 가장으로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따뜻한 묵국을 끓이고 고소한 생선전을 부쳤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은 아무도 은행에서의 일에 대해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을 감싼 침묵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말없이 위로를 건네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뒤를 따라 들어가 아이의 손에서 고무장갑을 빼앗아 들었어요. 됐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 쉬어. 이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말 들어. 어서 들어가. 제 단호한 말에 수진이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 행동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수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놀랐어요. 어머님께서 그런 돈을 가지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겠지.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는 짠순이 할멈이 수십억대 자산가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수진이는 손을 내저으며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알아, 아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제는 너에게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짠순이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는지. 저는 제 손에 잡힌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은행에서 험한 일을 겪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곱던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제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단다. 먹을 것이 없어 흙을 파먹고 입을 옷이 없어 지프로 몸을 가리던 시절이었지. 16살에 서울로 올라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 식당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공사장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지. 그러다 재봉 기술을 배워 동대문 지하상가에 작은 내 자리를 얻게 된 거야. 수진이는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렸어. 손가락이 굽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출 수가 없었단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나처럼 가난하게 살았던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공장을 차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운이 좋았다고들 했지만 그건 운이 아니었어. 내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었지. 나는 돈이 무서운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야.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돈이 있으면 얼마나 당당해질 수 있는지 내 온몸으로 겪어왔으니까. 저는 수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모은 이유는 단 하나였단다. 내 가족이, 내 새끼들이 어디 가서 돈 때문에 기죽고 돈 때문에 서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그 누구도 내 가족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서 그게 내가 평생을 짠순이로 살아온 이유란다. 제 말이 끝나자 수진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님, 죄송해요. 그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하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뭐가 죄송해. 이 늙은이가 진작 말해주지 못한 탓이지. 아가, 오늘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다. 내가 쌓아 올린 이 울타리가 때로는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 너도 이제는 움츠러들지 마라. 내 뒤에는 이 시어미가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버티고 서 있을 테니. 저는 제품에서 우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껏 저는 제가 모은 돈을 그저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사고 땅을 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사람을 지키고 내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돈을 벌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도연 지점장은 오늘부로 대기 발령 조치되었으며 조만간 지방의 한직으로 좌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고 수진이에게는 유급휴가와 함께 정신과 치료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당연한 조치였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며칠간 휴가를 내고 집에서 푹 쉬며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영감과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두 손 가득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제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는 이제 넉넉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며느리에게 가장 예쁜 옷과 구두를 사주었어요. 수진이는 비싸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부터는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길만 걸어라.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아이야. 새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보물은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제 옆에서 웃고 있는 이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따스한 봄 햇살 속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찢어졌던 제 며느리의 마음은 이제 다시는 상처 입는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곁에서 영원히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요.